실적표를 보고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매출은 38%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심지어 270%가 늘었고요. 당기순이익은 847%가 늘었습니다. 토스 단말기는 안면 결제로 사용자의 결제 경험을 획기적으로 바꾸면서 오프라인 결제 시장을 장악하겠다. 그게 이제 핵심 목표인 거죠. 우리나라 전체 가맹점 중에는 8%밖에 안 된대요. 신규 매장 그리고 좀 핫한 매장 이런 데를 중심으로 보면 4분의 1이 토스 단말기 선택한다고 합니다. 무신사가 이제 양날개가 있거든요. 한쪽 날개 수수료가 있고 오픈마켓이죠. 다른 한 개가 무신사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돼요. 무신사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은 PB 상품의 매출을 이제 향상을 이끄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외국인 수요를 이끄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여기까지 이제 좋은 시선으로 본 거고요. 예, 최근에 비상장사 스타트업들, 우리가 이제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작년 사업 보고서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의 작년 성적표를 볼 수 있게 됐는데요. 확실히 좀 예전보다는 좀 나은 성적표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심재석 바이라인 네트워크 대표님, 그 다음에 최영식 아웃스탠딩 창업자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니까 확실히 한 작년, 재작년에 이제 사업 보고서 나왔을 때는 그 전년도 사업들이 좀 다 힘들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투자도 막혔다. 네. 그다음 뭐 경기도 안 좋다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눈에 띄게 잘하는 데들이 좀 보이거든요. 네. 특히 한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토스 비바 리퍼블리카 네. 여기가 엄청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어땠습니까 작년에? 네, 실적표를 보고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네, 느낌이. 작년 2025년이죠. 2025년 매출이 2조 6,983억, 그러니까 2조 7천억이라고 보고, 네. 그 영업이익이 3,360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2,018억. 성장률로 비교해보면, 네. 매출은 네. 38%가 늘었고요. 와. 2024년에 비해서. 네. 근데 영업이익은 심지어 270%가 늘었고요. 270%요? 네. 당기순이익은 847%가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와, 아니, 이 정도면은 우리가 그 우리나라 내에서 IT 빅테크라고 하는 데들 네. 요런데 현재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한 5, 6년 전에 그렇죠. 그 정도 비슷합니다. 되는 거죠. 네. 이게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이 270%, 당기순이익이 847%, 게다가 이제 2년 연속 흑자잖아요. 네. 그 어떤 그 원동력이 있었던 겁니까? 2년 연후 흑자인데 이제 2024년은 그렇게 이제 좀 큰 흑자는 아니었어요. 907억 정도의 영업이익과 네. 213억의 영업이익이니까 재작년이죠. 네. 2024년에는 과거의 그 적자 기조를 처음으로 탈피했다라는 데에서 그 실적은 의미가 있었고, 네. 2025년이 돼서는 이제 드디어 돈 버는 시기로 돌입했다라고 이제 기업의 성장의 어떤 분기점으로 네.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200%나 늘어난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매출의 고마진 매출이 늘었어요. 고마진 매출. 네. 그러니까 마진이 적고 비용이 큰 그런 것들은 비중이 줄었고, 네. 마진이 크고 비용이 적은 사업들이 이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확 늘었어요. 뭐 어떤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예전에는 피지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이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뭐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 피지 사업이나 이런 토스는 머천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머천드 사업 부분이 57% 차지하고 있었어요. 네. 2024년에는 그게 41% 떨어졌고요. 2025년에는 34%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총 양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고 네,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전체에서. 대신 이제 컨슈머 우리가 쓰는 토스의 서비스들, 네. 뭐 우리 토스 송금도 하고, 뭐 증권도 하고, 네. 뭐 간편 결제도 하고 하잖아요. 뭐 그런 광고도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네. 그런 게 이번에 현재 65%입니다. 비중이. 예전에 2023년에는 42%였어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전체 매출의 그 비중이 한 20% 가까이 늘은 거죠. 와. 그러다 보니까 뭐 매출도 당연히 많이 늘었지만 38%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확 올라갈 수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늘지 않았는데 마진이 큰 애들이 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 매출 성장분 중에 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은 거죠. 이런 거는 사실 사업하는 사람이 제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특수가 있어요. 네. 이 토스 매출의 핵심은 토스 증권이에요. 아, 네네네. 토스 증권 매출이 작년에 38%가 늘었고 네. 영업 이익이 270%가 늘었어요. 아, 그러니까 토스 증권의 이 힘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어요. 토스 주식 증권 호황. 매출만 8천억이 넘으니까 토스 증권 영업이익은 4,458억이고 네. 그러니까 토스 증권의 힘이 엄청 큰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알잖아요. 작년에 우리 정부가 교체되고 나서 그쵸.
증시가 엄청 좋았잖아요. 뭐 지금도 여전히 좋지만 그 증시 성장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매출이 8천억에 영업이익이 4,485억이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만들어 놓고 계속 이제 거래가 계속 일어나면 계속 돈 버는 거니까 네. 그런 거죠. 와, 코인 같은 거죠. 진짜 거의 그러네요. 근데 이게 요새 오프라인보다 제 다니다 보면은 카드 꽂을 때 막 네. 토스 단말기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네네네. 이쪽은 고마지는 아니겠네요. 그거는 고마지는 아닙니다. 그거는 토스 단말기는 토스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봐야 되고 그거의 핵심은 토스는 이 안면 결제 아, 네네. 이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재 토스에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네. 핵심 전략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네. 하나는 이커머스고요. 하나는 그 안면 결제를 통한 오프라인 결제예요. 그러니까 이 결제 시장이 지금 온라인 결제는 네. 지금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많이 장악하고 있고 뭐 물론 토스 결제도 하지만 네. 그 여기서 그대로 싸우기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경쟁자들도 강력하고 오프라인 결제는 아직도 신용카드란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 네. 물론 삼성페이도 하지만 그거를 이제 안면 결제로 이 사용자의 어떤 결제 경험을 획기적으로 바꾸면서 그러면서 오프라인 결제 시장을 장악하겠다. 그게 이제 핵심 목표인 거죠. 주워들었더니 무슨 단말기도 막 공짜로 놔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프로모션으로 네. 단말기를 이제 주면 어. 네, 거기서 그건 이제 그러니까 거기 영업하는 분들의 프로모션 탐이니까 그건 뭐 정책적으로 공짜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해서 오프라인 시장을 빨리 우리가 그러니까 먹겠다. 이제 비용이 그쪽에서 많이 들죠. 여기는 미래를 위한 투자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증권이나 이런 데서 계속 돈을 벌고 네. 그 오프라인 결제 자기의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그 결제 파워를 그냥 키울 수가 없잖아요. 네. 소비자 경험을 완전히 바꿔내야 되거든요. 그냥 똑같이 경쟁하면 뭐 가격 경쟁이나 이런 그렇죠, 것밖에 할 그렇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경험을 바꾸기 위해서 안면 인식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하는데 그게 진짜 소비자들이 안면 인식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보는데 토스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그 핀테크 경쟁사들 있잖아요. 뭐 네. 카카오페이도 있고 네이버페이도 있고 그다음 뭐 시중은행들도 요새 많이 하니까 네. 여기도 토스처럼 좋았던 겁니까? 아니면 토스가 특히 좋았던 겁니까? 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토스가 특히 더 좋은 거죠. 네, 예를 들어 그 네이버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 매출이 네. 1조 5천억. 오. 에다가 영업이익이 1,196억. 네. 그러니까 한 10%가 좀 안 돼요.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이제 흑자는 계속 되고 있고. 카카오페이는 이제 9,584억 네. 매출이.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504억. 뭐 이런 거죠. 카카오페이가 이제 처음으로 흑자를 거뒀습니다. 아, 여기도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뭐 증권 주식시장 좋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금융이 카카오도 다 증권이 아, 거기도 증권이 증권이 있으니까, 네. 저기 먹여 살렸군요. 네. 하긴 이제 저도 주위에서 보니까 친구가 그 카카오페이에서 하는 뭐 하루하루 주식 모으기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쪽의 시장의 대부분 그 증시의 호황이 큰 그 실적 상승의 요인이고요. 금융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사도 그 전통 시중은행 금융사들도 많이 그 이자 수익 같은 거는 정부에서 그 부채를 줄여라라는 특히 가계부채를 줄이는 게 정책 목표잖아요. 그리고 부동산도 규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수익은 적지만 그 다른 부분에서 수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토스 단말기 얘기를 아까 좀 제가 덜 한 게 있는데 네네. 그 단말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26만 개래요. 지금 이게 이렇게 배포된 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 그런 그 가맹점 중에는 8%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주 보이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자주 보이는 이유는 신규 매장 그리고 좀 핫한 매장 이런 데를 중심으로 보면 새롭게 하는 애들은 다 4분의 1이 저 토스 단말기 선택한다고 합니다. 거의 25%가요? 그러니까 신규는 토스 단말기 채택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기존 단말기 교체하는데도 교체할 때 토스 단말기를 쓸 확률이 4분의 1은 넘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는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네이버페이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이버페이도 이제 안면으로 한번 가보겠다라고. 네. 바로 맞불을 넣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주로 카드를 주면 점원분께서 긁어주시는 시스템이 많았는데 요새는 앞에 꽂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토스나 네이버 이런 거 많이 보이더라고요. 미국식.
미국은 뭐 요새 탭하더라고요. 탭 그래요? 주로. 네. 예. 이게 카드로 준다는 거는 그 서양 관점에서는 신용카드잖아요.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걸 들고 얘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그렇죠. 사실 복제하는 사고도 좀 일어난 적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주고 직접 꽂는 문화가 그쪽에서 먼저 생겼고 네. 이제 우리도 그걸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토스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 사업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계열사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좀 계열사 위주로 보면 어떤 계열사가 실적에 큰 도움이 됐고 어떤 계열사가 또 뭐 발목을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토스가 사업 모델이 일단은 토스 본사가 그 메가 플랫폼으로서 네. 역할을 하고 여기 자회사들이 다 이렇게 탑을 잡고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뭐 토스 증권이 있고 토스 뱅크도 있고 뭐 보험 판매도 있고 네. 세무도 있고 피지 포스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뭐 잘 하고 있는 데가 금융 코어에 가까운 그 토스 증권인 토스 뱅크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작년에 단기 수익이 거의 1,000억 가까이를 달성을 했거든요. 뭐 자회사는 아닌데 관계사이긴 한데 그리고 또 좀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토스가 GA도 하고 있거든요. GA가 뭐예요? 예, 이게 GA가 그 보험 판매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있고 보험사들이 혼자 판매하기는 좀 힘드니까 이제 마치 이제 대행사 같은 회사들을 자회사로도 있지만 독립적인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걔네를 통해 이제 판매를 많이 해요. 근데 대리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토스가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도 굉장히 지금 잘해요. 여기가 토스 인슈런스라고 하는데 여기도 매출 2천억 원에 그 포괄이익 550억 원으로 굉장히 좀 건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토스 인컴이라고 해서 뭐 세금 서비스 뭐 그 있잖아요. 그 맨날 한국 왔어요. 오잖아. 맞아요. 그런 것도 뭐 이제 괜찮은데 근데 여기까지 딱 이게 금융업이 이제 다 잘 쫙 되고 좋고, 있고 예. 근데 나머지는 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그 토스 플레이스 아까 얘기한 토스 네. 플레이스가 지금 가장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포괄 손실이 그 800억 원에 달할 만큼 지금 쫙쫙쫙 여기가 돈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플레이스가 그 저거 단말기 하는 거예요? 단말기죠. 카드 단말기. 그래서 포스를 이제 만들고 이제 보급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만드는데 돈이 들고 이제 그렇죠. 영업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좀 그 어드밴테이지를 준다든지 이런데 또 돈이 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사활 걸고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좀 예전보다 마음이 편하죠. 예전에는 어차피 예전에도 적자였는데 근데 네. 지금은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러니까. 얘들 통해서 박으면 되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지금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토스가 그 타다 옛날에 좀 유명했던 네. 거기가 이제 존속되고 있잖아요. 현행법 안에서 네. 거의 VCNC라는 회사인데 좀 여기를 인수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뭐 왜 인수했냐 뭐 파다했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지금 여기도 계속 지금 적자를 내고 있어요. 7, 80억 정도 이렇게 좀 내고 있고 그리고 PG 사업체인 토스 페이먼츠가 매출은 거의 뭐 1조 가까워요. 9,200억 원인데 근데 여기도 포괄 손실이 한 150억 정도로 여기가 좀 적자를 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금융 부문은 이제 굉장히 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비금융 부분은 지금 이제 투자 단계, 좋게 말하면 투자 단계고 나쁘게 말하면 깎아먹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어쨌든 이 방식에 대해 좀 어떻게 보면 자회사를 잘 이렇게 리딩하고 어떻게 보면 잘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스타트업하고 다른 그런 건데 좀 이거에 대해서 토스의 내부인 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보니까 네. 굉장히 좀 설계를 잘 했대요. 초반에. 그래서 어쨌든 이게 토스의 조직 문화를 대변하는 데 있어서 스타트업 마인드가 가장 강하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엄청 빡세고 엄청 힘들지만 속도전이고 그렇죠. 돈 일단 해봐. 그렇죠. 대신 돈 화끈하게 받고 네. 그리고 커리어 확 뛰고 뭐 이런 거에 사실은 뭐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큰 그러니까 임팩트를 느낀 분들이 있는데 사실 토스도 어느 순간 이렇게 성장이 정체가 되면서 좀 이분들이 이제 이탈하기도 하고 다른 뭐 경쟁사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전후 약간 그 뭐랄까 정신이 그 전쟁을 겪으면 약간 정신이 좀 멍해지는 네. 것처럼 약간 그런 증상이 있나 봐요. 외상 후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예, 뭐, 예,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뭐, 뭔가 좀 비슷한 게 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로 가라고, 자회사로 가면 이제 스탁옵션도 이미 회사가 커면 스탁옵션으로 큰 돈을 벌긴 어려워요. 네. 이게 작을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이제 스탁옵션도 주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도 네가 다 만들어 봐. 그럼 옛날 토스 느낌 나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또 좀 창업하기 싫고 좀 똑똑한 분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장 잘 나온 게 이제 토스 증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실제 뭐 토스 증권의 대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전 대표도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뭐 좀 용인술의 승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 같은 경우 800억 적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뭔가 이 쿠팡이 물류센터 깔면서 계속 적자를 보듯이 이렇게 막 깔고 있는 거군요 지금. 그렇죠. 나중에 이게 또 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다 깔려 있으면 결제는 다 토스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또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나중에 힘을 발휘하겠네요. 근데 지금 깔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깔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머지않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토스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죠. 올해 뭐 상장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게 어떤 상태예요? 일단은 약간 과거로 돌아가 보면 어쨌든 토스가 쭉쭉쭉쭉쭉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3년 전에 기업 가치 10조 원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10조 원은 야놀자랑 그 다른 두나무라든지 이런 네. 회사가 달성하고 비바 리퍼블리카는 달성하지 못하고 8에서 9조 원 사이에 멈추고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승만 대표가 사내에서 뭐 간담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좀 시간 걸릴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완전 달라졌죠. 지금 모든 스타트업에서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포텐이 강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알리바바의 핀테크 사업체인 엔트그룹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랑 지분 수합을 좀 했어요. 지분 수합을 했는데 이때 기업 가치가 20조 원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 SI성의 전략성 투자를 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인정해야 되나 뭐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걸만으로도 봤을 때 네.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기업 가치를 가진 스타트업이 됐고 그래서 이제 IPO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걸 크게 먹을까 그러겠죠. 제일 좋은 타이밍에 제일 좋은 타이밍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참고로 카카오 시총이 21조입니다. 와 이렇게 하니까 확 와닿네요. 지금 목표가 아무튼 나스닥이라고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1, 2년 전에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나스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피셜하게 오픈한 거니까 사실 이제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업계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뭐 뒷이야기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뜨고 앞으로도 더 이렇게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사실 뭐 부동산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을 어떻게든 국내 증시로 상장시켜야 되는 게 사실 금감원이라든지 정부 당국의 가장 큰 KPI 혹은 이제 목표예요. 게다가 비바 리퍼블리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런 정책 자금이 KDB라든지 그 정책 자금이 좀 들어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이센스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외국 상장사가 된다라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게다가 요즘 뭐 쿠팡 사태도 있고 막 이러면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카지노라든지 이런 걸 외국인이 한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신경 안 쓸 건데 아니 기간 산업인데 이걸 외국인이 가지고 있네. 이걸 우리 만약에 얘네들이 이걸로 뭐 안보라든지 이런 것까지 뭐 침해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첨예한 그런 이슈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압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토스 입장에서는 뭐 이 압박 때문에 뭐 국내 증시에 상장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가 좀 좋은 게 오너 입장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좀 더 이제 그 레거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그 들어가기 전에 둘을 이렇게 줄타기하면서 협상력을 강할 수 있거든요. 20조 원에 상장할 거 뭐 50조 원에 상장한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나스닥 가려고 하다가 이제 또 국내 증시 가다가 왔다 갔다 하면 간을 보는 거군요. 솔직히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런 걸 굉장히 또 잘하는 창업자 성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뛰어난 거지. 영업력이라는 협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굉장히 지금 큰 화두가 앞으로 1, 2년 동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토스는 확실히 이제 들어보니까 꽃길을 걷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뭐 갑자기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 확 붕괴하지 않는 한은 지금 어느 정도 기조가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토스 직원을 만나면 고민이 스톡옵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고민 많이 해요. 구조를 많이 바꿨거든요. 근데 이게 의외로 거래가 잘 안 돼요. 근데 요즘은 거래가 될 수도 있는데 2, 3년 동안은 거래가 안 됐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 최악의 경우 승건님에게 팔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승건 대표가 2, 3년 전부터 계속 모으고 있어요. 직원들이 나가면.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잘 될 거라는
확신 플러스 확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좀 시그널링인 것 같습니다. 토스의 이제 그런 창업자가 계속 모으고 있다. 계속 그게 네. 대출 받아가면서 네. 그쵸. 저번에 크게 대출 논란이 받아서 됐었죠. 논란 한번 네. 있었죠. 예, 그래서 집 샀냐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점점 이제 직원들 마음에 홀딩 해야 되겠다 이럴수록 그렇게 되겠네요. 끝까지 가보자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스도 확실히 좋았는데 보니까 이 당근마켓 여기도 성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일단 2025년 매출은 2,707억, 영업이익은 146억, 장기순이익은 203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률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43%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480% 늘었고요. 장기순이익은 172% 늘었습니다. 네. 여기도 뭐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늘었죠. 돈을 안 벌다가 작년부터 확 땡긴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이렇게 오른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오늘 말할 회사들의 공통점이 네. 코로나 때까지는 성장에 몰빵을 했고요. 코로나 끝나고 네. 이제 투자 같은 게 위축된 뒤로 그럼 우리 이제부터 돈 벌자라고 해서 재작년에 처음으로 흑자를 전환했던지 아니면 거의 흑자에 비슷하게 맞췄고 네, 작년부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이 늘어나기 시작한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당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광고를 도입을 해서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런 네. 걸 다룰 때 광고가 이제 붙었기 때문에 네. 당근은 맘만 먹으면 수익을 계속 올릴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당근은 수익을 못 올리는 게 아니고 안 올리는 네. 거다. 거기에 뭐 카카오 광고 달듯이 광고 달면 금방 올릴 수 있다. 왜냐면 그 MAU나 그런 게 높으니까 네. DAU도 높고 하니까. 그러면 이번 이제 실적도 보면은 영업이익 146억, 당기순이익 203억. 요것도 지금 광고 쪽에서 견인한 겁니까? 당근은 그냥 수익 모델이 그냥 광고 하나라고 보면 돼요. 하나예요? 나머지가 있긴 한데 뭐 의미 없는 수준이고요. 지금 99% 이상 광고에서 나옵니다. 매출이. 그러니까 나머지에 뭐 수수료 같은 것도 있긴 한데 네. 사실상 없는 셈 쳐도 큰 문제 없습니다. 99% 광고에서 나오니까요. 그러면 광고가 늘어나면 네.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긴 하는데 네. 광고란이나 이런 데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실적을 계속 높이려면 네. 뭔가 이제 매출 다각화 같은 게 돼야 되는데 네. 그쪽은 어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당근은 실적 다각화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아직은. 네. 아직은 광고를 더 갈 수 있다고 보려고 같고 오히려 실적 어떤 돈 버는 모델의 다양화 물론 그런 것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거 엄청 크게 밀고 있지는 않고요. 수수료 그러니까 뭐 안심결제 수수료 이런 비즈니스가 있긴 한데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막 엄청 조직 차원에서 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여전히 당근은 해외에서의 어떤 시장을 넓히고 이용자를 늘리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요. 네. 지금 뭐 당근 알바, 뭐 당근 부동산, 당근 뭐 중고차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서비스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네. 이 서비스들도 현재는 다 그냥 광고예요. 아. 비즈니스들이 다. 네. 광고를 생각해보면 너무 하나 같지만 또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네. 광고 하나만으로도 그렇죠. 그렇게 네. 세계적인 빅테크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도 예전에 보면은 뭔가 매출 다각화를 해보려고 뭐 게임을 붙여보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저런 거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은 광고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또 광고가 무서운 거네요. 그럼요. 구글이 지금의 회사가 된 것도 네이버가 지금의 회사가 된 것도 다 광고인데요. 아, 그러네요. 근데 보면은 당근이 이제 좀 전에도 뭐 알바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별의별 거를 다 여기서 거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예전에 이 로컬 플랫폼으로서 네. 당근은 그냥 중고 거래가 아니라 이 로컬 이제 플랫폼이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요새는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좀 신기한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뭐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세 개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잘 하고 있는 게 중고차, 그다음에 알바, 중고차. 그다음에 부동산. 부동산. 생각해보면 옛날 우리 종이 벼룩시장이 그냥 온라인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벼룩시장 동네 사람들끼리 거기서 뭐 이렇게 자기 중고품 내놓고 거기서 뭐 알바도 구하고 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그대로 온라인에 와 있는 게 당근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긴 거기에도 뭐 중고차 딜러 뭐 02 뭐 이런 것들이 써 있었던 네. 것 같기는 해요. 중고차의 경우에 보면 이 직거래 중간에 딜러를 끼지 않는 그 소비자 대 소비자 C2C의 경우에는 이 거래의 70%가 당근이라고 합니다. 당근에서.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 직거래는 거의 당근이 다 먹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이거는 C2C이기 때문에 네. 당근에서 거래를 하라고 또 장을 만들어주지만 거기서 수익을 내진 않아요. 아, 뭐 이렇게 도장 같은 거 여기 뭐 차를 봐준다거나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없고 그냥 니네 우리 중고거래와 똑같은 거예요. 아. 중고거래를 그냥 차를 중고거래하는 것뿐이에요. 와, 사이즈가 좀.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수익이 없고 어. 딜러를 끼는 거에는 수익이 좀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딜러한테 팔 수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딜러 한 5딜러가 나는 500만 원, 나는 510만 원 이런 식으로 손을 들어가지고 경매식으로 해가지고 차를 파는 겁니다. 부동산도 뭐 그렇게 경매로 파는 건가요? 뭔가요? 부동산은 아무래도 직거래하기에 좀 그죠. 부담이 크잖아요. 직거래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중개인을 끼는 그 비즈니스는 아직은 당근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이 직거래는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늘고 있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뿐이지 네. 비중이 엄청 크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자칫 잘못했다가 그죠. 큰일 나잖아요. 전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늘어나기는 뭐 2년 새에 5배 늘었다라는 통계가 있긴 한데 그 모수가 작기 때문에 5배가 늘었다고 해도 뭐 엄청난 비중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중고차 거래만 해도 요새 사건 사고란에 네. 자꾸 관련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중간에 누가 보증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막 학생한테 팔았다던가 막 이런 그렇죠. 일도 벌어진다고. 당근에 그런 CS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당근은 그게 엄청 예민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최대한 대응하는 게 이 당근의 엄청난 노하우이자 숙제인 거죠. 그런 면에서 뭐 AI도 잘 쓰고 막 한다는 거 같던데. 또 당근 알바도 있고요. 동네에서 오늘 자꾸 우리 편의점이 오늘 알바가 오늘 아파서 못 나와요. 오늘 하루 대신 봐주실 분 이런 거. 아, 그런 게 올라와요? 그런 거를 이제 엄청 잘하죠. 지금 알바 구직 횟수가 5천만 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게 구하는 것도 하지만 그렇게 막 땜빵 이런 것도 그렇죠. 되는군요. 왜냐면 금방 동네니까. 오늘 동네 사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이 식당 오픈해서 네. 좀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 여러 개 해봤어요. 그 알바 구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식당은 네. 힘들어서 빨리빨리 그만둬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개 해봤는데 당근이 가장 싸고 가장 트래픽이 양질이었어요. 가장 싸다는 거는 수수료. 광고비가 2, 3만 원으로 광고비. 했던 걸로 기억나요. 하루에 그 포스팅 하나 그렇게 되는데 네. 근데 지원자도 여러 명 오고 근데 뭐 50대, 60대 아줌마들도 지원하고 오. 그래서 그게 뭐 카페라든지 뭐 이런 데도 올려봤는데 그게 가장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트래픽이나 서비스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좀 높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당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상으로 봐요. 거기 그냥 이게 중고 거래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도 있으니까 커뮤니티 보려고 그냥 일상으로 보는 사람, 재미있는 중고품이나 이런 게 있나 하고 열어보는 사람. 그 일상으로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알바를 구할 때 나는 알바를 해야겠다, 알바를 구해야지 하고 보는 경우에는 이제 알바 플랫폼으로 이제 가서 네, 볼 수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당근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근데 그 일상으로 보다가 저기 하루 봐주는데 뭐 얼마 준다네? 나 그냥 가서 해볼까? 나 오늘 어차피 놀고 있는데. 오늘 뭐 하루 종일 할 일도 없는데 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원이 또 오고 하는군요. 그게 양질의 부직자가 네.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아까 해외 진출이 오히려 매출 다각화보다 더 숙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도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외가 지금 어중간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해외 중에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곳이 캐나다인데 캐나다가 손실을 375억 원 정도 냈어요. 아. 그리고 일본 법인도 34억 정도 이렇게 냈어요. 그리고 매출은 빵. 매출 빵이 빵. 광고가 없으니까. 아직은 이제 뭐 트래픽 확장하는 단계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성과가 없는 건 아닌데 캐나다의 경우 그러니까 작년 초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했고 뭐 네. 서비스 지역을 뭐 이제 전역을 커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걸 좀 해석을 해보면 지금 본사가 한 700억씩 이익을 내요. 네. 근데 여기서 한 400억 까먹으니까 사실상 100억밖에 이익을 못 내는 구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얘네들이 이제 구멍이라는 거죠. 회사에 네. 구멍인데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그렇게 또 아주 짧은 것도 아니거든요. 좀 몇 년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창업자가 이제 작년에 인터뷰한 걸 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당근 알바, 뭐 당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러면 이게 굉장히 뭐 많은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무리를 해서라도 해외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보자면 근데 지금까지 사실 임팩트 있는 게 확 오진 않았어요. 아마 한 3, 400억 쓰면 누구나 다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좀 과하게 표현해서. 뭐 200만 명 이런. 예, 이 정도면 3,400억 쓰면 사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구멍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냐? 그리고 뭐 계속 이제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국내 사업의 포텐을 어떻게 보면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건데 그냥 그걸 이제 국내 사업에 쓴다든지 뭐 그러면 더 다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다만 그 전반적인 전략이나 방향은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뭐 여기 있어봤자 뭐 카카오골 나는 거지. 뭐 계속 결국 카카오가 해외로 못 가고 이제 네. 국내. 근데 이게 되게 큰 게 이제 스타트업의 고위직, 유니콘 고위직 하면 다 카카오 얘기해요. 무섭다고. 저렇게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골목상권 진출 뭐 다 자회사 만들고 이것 모든 걸 다 하다가 사실 한 번에 욕 먹고 그냥 회사가 엄청난 위기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반면교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동안은 좀 한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한동안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꾸 근데 계속 되면 아마 좀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죠. 예, 그렇죠. 좀 아쉽긴 하네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땅은 넓고 사람은 좀 적은 편이고 한데 이런 중고거래 같은 거를 위주로 할 거면 좀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이 복작복작한 데가 유리한 게 아닌가 뭐 많이 검토를 해봤겠지만 캐나다라는 시장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서 뭐 교두보로 캐나다를 삼았다 이런 공식적인 코멘트들이 있는데 시장의 어떤 가능성을 먼저 보고 그걸 간 건지 아니면 저기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거길 간 건지 네. 그건 솔직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창업자가 직접 캐나다로 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쿠팡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랑 뭔가 환경이 비슷한 대만 이런 데를 택하잖아요. 또 아니 일본이든 동남아든 그쪽에서 특히 동남아 같은데 중국어로 잘 될 것 같거든요. 그 플랫폼이 잘 된다면 거기 뭐 경제 사정상 그런 중국어 같은 게 더 관심이 많을 수 있잖아요. 캐나다? 그러니까 아니 특히 저 동남아는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니니까 바로바로 가서 거래하고 막 이거 쉬울 것 같은데 뭐 캐나다 좀 넓어서 네, 그런 걸 이제 의심하는 시선이 있군요. 아니 딴 사람은 아니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아무런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근 같은 경우 아무튼 국내 사업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당근의 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중고나라, 뭐 번개장터 이런 데도 다 괜찮았습니까? 아니면은 당근 마켓이 특히 잘했습니까? 당근이 이제 특별히 잘했죠. 그래서 중고나라 매출은 100억 정도 되고 적자가 20억 그리고 번개장터는 580억에 200억 뭐 이건데 근데 조금씩 뭐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부족한 거거든요. 그리고 당근마켓에 압도적인 지금 독주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격차가 이제 엄청나게 벌려졌다. 뭐 비교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쪽이 좀 약하고 당근만 잘하는 뭐 차별점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요. 그 당근은 광고 원툴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중고나라 번개장터는 거래 수수료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직접 뭐 거래 참여해서 매입해서 판다든지 뭐 이런 걸 해서 이게 좀 굉장히 좀 다른데 근데 사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트래픽이거든요. 사실은 당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트래픽이 많고 무엇보다도 이게 사실 이제 벤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흔히 말해 넥스트 빅띵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인간의 삶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를 가져다 줬냐를 이제 의미하는데 당근이 이거에 성공했죠. 왜냐면 당근하세요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문화를 만들었고 패턴을 바꿨잖아요. 더 나아가 로컬 광고 시장을 굉장히 이제 정밀하게 만들어서 개척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과거에 네이버가 뭐 어느 정도 했지만 사실 네이버도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이렇게 하이퍼 로컬 광고를 만들지 못했거든요. 반면 번개장터 중고나라는 좀 엄밀하게 물론 이제 모바일 앱화를 하긴 했지만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제 게시판 스타일에서 거의 벗어나질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그 수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래서 이게 그 결정적이라고 보고요. 근데 BM의 차이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광고는 사람들이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잘만 배치하면 또 요즘 굉장히 노하우라든지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크게 이제 저항감이 없고 실제로 당근은 굉장히 좀 수위를 낮게 그렇게 노출을 시키는데
거래 수수료 같은 경우는 매번 이게 이제 붙으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근이 좋은데 이제 부담도 없어라고 하면 당근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큰 차이가 아닐까. 근데 이제 이게 근본적인 경우는 이제 트래픽과 트래픽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마 서비스가 제공하는 핵심 가치 그런 거를 최대한 유지를 했기 때문에 당근이 가장 성공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잖아요. 근데 물건 안 쓰는 물건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이거 좀 어디에서 뭐 조금 얼마라도 받고 처분하는 겸 얼마라도 벌으면 좋잖아요. 네. 또 어떤 사람은 뭐가 필요한데 새 거를 굳이 살 필요 없고 뭐 남이 쓰던 거라도 좋으면 그거 사서 또 싸게 사니까 좋고, 이 가치가 핵심 가치인데 이 가치를 흔들지를 않았어요. 수익을 높이기 위해 뭐 수수료를 붙여서 이거 할 때마다 뭐 나한테 비용이 든다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수익화를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 가치를 계속 키워가면서 수익은 주변에다 붙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수익 뭐 광고도 많고 하지만 그냥 당근에서 물건 팔고 물건 사는 사람은 아무런 비용과 그런 거 없이 계속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담이 전혀 없죠. 이 가치가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다. 가치를 잘 지켰다. 네. 당근 하면은 주위에 인터뷰하다 보면은 AI를 그렇게 또 잘 활용한다고 들었거든요. 요것도 뭔가 영업이익이나 이런 데 큰 영향을 미칩니까? 미칠 수 있죠. 왜냐하면 프로덕트 사용성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창업자가 개발자와 기획자가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탐구라든지 R&D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고, 또 개발자 문화도 여기가 굉장히 좀 탄탄한 곳으로 꼽히죠. 그래서 요즘 많이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게 좀 AI 글쓰기가 이제 굉장히 핫하죠. 예를 들면 이제 사진을 딱 올리면 그것만으로도 뭐 상품명 카테고리, 상태, 판매글 이런 걸 짜자자작 이제 자동 작성해주는 이런 게 좀 호평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얼마인지 대부분 다 가늠을 못하고 계속 찾아봐야 되거든요. 네. 이거 5만 원을 올리면 욕먹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사진만 올려도 이거는 시세가 대략 얼마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압도적인 편의성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 보고서 보면 광고 비즈니스와 AI 결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술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상장사도 이렇게까지 많이 기술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사업 보고서에 안 써도 되는데 그걸 쓴 이유 자체가 이게 우리의 좀 코어 밸류라는 걸 좀 알리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근데 이용자들의 다 행동 패턴을 그걸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뭐 사기를 감시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은 계속 좀 사고 치는 것 같아. 아니면 뭐 사고 치는 사람들의 패턴이 늘 있을 거잖아요. 네. 뭐 글을 뭐 연달아 올린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이게 막는다든지 그리고 뭐 매물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사람마다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유튜브 보듯이 계속 이것만 구매하네라고 이걸 추천해 준다든지, 그리고 뭐 서버 부하를 뭐 줄이는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AI와 연동해서 뭐 그런 걸 이제 굉장히 잘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게 뭐 엄청 대단하다 뭐 이런 기술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원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자체로 매출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당근마켓의 가장 큰 경쟁력인 프로덕트의 완성도를 계속해서 이걸로 높여주고 있다는 점은 좀 참조를 해야 되고, 좀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거나 아니면 좀 부러울 포인트겠죠. 네. 당근이 좀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남들은 AI를 쓰죠. AI 안 쓰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네. 추천 시스템도 만들고 뭐 내부적으로 업무에도 쓰고 하는데 AI를 자랑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AI는 우리 서비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툴이 된 거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의 상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AI를 나대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내가 이걸 파는 것도 아닌데. 근데 당근은 계속 AI를 파는 사람처럼 AI를 자랑해요. AI 뭐 개발하는 그 책도 쓰고, 네. 뭐 사업 보고서 저렇게 길게 AI 얘기를 하고, 또 뭐 언론사들에서 우리 AI 기사 좀 써주세요라고 계속 그런 요청을 하고, 그런 이유를 하는 이유는 나 지금 팔려는구나. 아니요. 제 생각에는 인재를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AI 회사라는 걸 계속 알려야 네. AI든 뭐든 그 인재들이 당근을 어떤 염두에 둘 수밖에 없잖아요. 당근을 계속 중고 거래야 그러면 중고 거래? 내가 저기를 가서 내가 해야 돼. 국내에서 그렇죠. 내놓으라 AI 개발자인데 중고 거래? 이런 느낌 들 수 있거든요. 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개발자 키우려고 뭐 우한 네, 테크코스 그렇죠. 이런 거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기는 뭐 어차피 음식 시키는 데인데 네. 무슨 IT야 이제 이럴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인재 유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AI 시대는 인재 유치가 제일 중요하니까. 진짜 가장 스타트업 다운 회사인 것 같아요. 가장 스타트업 예, 다운에서. 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네. 그게 뭐
그런 거는 가장 앞서 있는 스타트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IPO 안 합니까? 일단은 이제 공식적으로 IPO 계획은 없다고 밝히긴 했는데, 근데 이게 아마 압박은 계속 심해지겠죠. 왜냐면 당근마켓에 투자한 VC들의 펀드 만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연장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되게 그 판단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여기 기업 가치가. 예를 들면, 아까 토스가 20조 원 찍었을 때, 네. 충분히 그럴만하지라는 공감대가 생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그리고 다른 회사들의 경우 실적 떨어지면 당연히 반으로 잘라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당근마켓은 투자를 할 때 굉장히 비싸게 받았어요. 3조 원으로 받았거든요. 한 3년 전에. 네. 근데 3조 원이라는 걸 지금 그걸 뒷받침할 수 있을까라고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25년 실적으로는 3조 원이 커버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당근의 실적이 뭐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 전 세계 유니콘의 매출 성장률 중위값이 30-40%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회사라는 걸 감안하면 좀 더 좋게 평가해야죠. 그래서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압도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사실은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지금 이익이 이제 1-200억 밖에 안 냈지만 사실 한 6-700억 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그 해외 사업은 뭐 바로 접을 수 있는 거니까. 600억으로 치면 한 50배 정도 PR을 적용해야 돼요. 비싸요, 여전히 그러네요. 비쌉니다. 그리고 특히 뭐 또 요즘 많이 쓰이는, 한때 많이 쓰였던 게 그러니까 GMV로 이제 거래액으로 멀티플을 내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예전에는 1대1이었거든요. 만약에 거래액 5조 원이면 기업 가치가 5조 원,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요즘 이게 하도 커머스 회사들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네. 깎였어요? 0.3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0.34 수준으로 이제 글로벌 단위로 봤을 그럼 때. 2조가 좀 안 되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5조면? 그 당근마켓의 경우, 거래액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그 2023년에 한 5-6조 원 됐다고 했으니까, 지금 뭐 7에서 10조 원 정도 되겠죠. 네. 뭐 잘 되면 한 2배 오른 거고, 안 되면 이제 뭐 7-8조 원인데,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얼추 맞죠. 기업 가치가.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분명히 3조 원이라는 기업 가치가 과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맞긴 한데, 좀 더 필요하긴 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근을 거래액으로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이커머스 회사들은 거래액이 늘면 뭐 마케팅 활동을 줄이면 그 수수료 수익이 전부 이제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거래액 늘리는 게 중요한데, 네. 당근은 어차피 수수료 수익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액이 100조라도 그 의미가 없다.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트래픽이 늘어야 좋은 네. 거지. 토스랑 아무튼 당근 둘 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한 몇 개 회사를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몇 년 동안 항상 논란의 중심이었죠. 저희도 여러 번 다뤘었는데, 컬리. 네. 컬리가 10년 만에 드디어 흑자전을 했다고요. 네, 올해 컬리 그 실적표를 보니 2025년에 매출액은 2조 3,671억 네. 원, 영업이익이 131억 원. 아, 근데 이거 예전에는 항상 흑자가 뭐 에비타 흑자였다. 네, 그렇죠. 분기 흑자였다 이거 네. 했는데 지금 이 131억은 순수하게 진짜로 순수하게 영업이 우리 한국 기준으로 그렇죠. 영업이익이 131억. 다만 당기순이익은 적자예요, 여전히. 그래서 154억 적자가 났습니다. 다만이 또 하나 있군요. 네, 다만.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이제 이 표를 보면서 네. 이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어떤 들었어요. 거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31억인데 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54억이거든요. 네. 왜 영업이익은 131억이 있는데 당기순이익은 적자 154억이나 적자가 있을까 보니까 네. 금융비용이 323억이 났어요. 그래서 금융수익이 95억인데 금융비용이 323억이에요. 그래서 금융만 따지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228억이 그 마이너스 났어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보다 이자를 낸 돈이 228억이다라는 건데, 이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갔을까라고 보니까 이게 회계 기준 적용에 따른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IFRS 기준으로 국제 회계 기준 보니까 네. 그 물류센터를 이용한 비용, 네네. 그 비용이 자산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소유한 게 아니고 임대했는데 임대했어요. 그거를 자산으로 잡아요. IFRS에서 자산으로 잡고 그거를 이용한 그 비용 낸 거를 네. 그거를 이자 갚은 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센터 이용비, 한국 전통적인 회계 기준으로 하면 이거는 그냥 이용료를 냈으니까 그냥 이용료를 냈는데 임대료 낸 비용인데, 이게 이자 나간 것처럼 그렇죠. 이거를 들어가는 자산으로 거죠. 잡고 이자를 낸 게 되니까
이게 금융 비용으로 간 거예요. 이게 그냥 비용을 냈으면 영업이익 쪽에 영향을 미치는데 영업 비용인데 네. 이자를 내면 영업 외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율을 들냐면 네. 월세냐 전세 이자냐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세 이자로 이게 퉁친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주거 비용으로 치면 그냥 적자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영업 외비용이 아닌 한국 회계 기준으로 영업 비용으로 쳤으면 네. 영업 적자입니다. 근데 이걸 영업 외 비용으로 쳐서 네. 영업 이익의 그 순이익이 적자가 된 거죠. 또 옵션이 하나 붙네요, 이게. 아, 그렇군요. 자, 이거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네요, 좀. 네, 그러니까 이게 재무제표를. 그래도 이게 많이 줄인 거죠.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네. 순 적자가 작년 그 전에 재작년에는 406억에서 154억으로 줄었으니 줄은 거예요. 줄은 게 많이 줄은 거죠. 단기 순손실이. 네. 네. 좀 그래도 뭘 잘했길래 이게 줄어들고, 그래도 영업이익이 일단 난 거잖아요. 네, 이 저기 네. 장부상에. 어떤 게 좀 잘 됐습니까? 1차적으로는 컬리가 그 3P라고 하죠. 이게 남의 거. 아. 남의 거하고 그다음에 풀필먼트. 네. 이런 자기가 물건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이 비즈니스 말고 네. 남의 거를 대신 이렇게 서비스로 제공한 그것들이 그 수익성이 더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수익성이 더 좋아졌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컬리 앰마트 이런 거 했잖아요. 그 네이버랑 네. 같이 네이버에서 컬리 걸 주문할 수 네. 있죠. 이런 파트너십을 이제 확장하면서 여기서 좀 거래액이나 이런 게 좀 늘었다고 합니다. 외연 확장이 좀 됐군요. 처음에는 컬리 앰마트를 하면 야 그러다 보가 그 컬리 사람 거기서 빠지고 다 네이버가 사면 너 남은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럼 사실 합당한 우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우려와 달리 이제 컬리 앰마트를 했더니 아, 컬리에 관심 없던 사람이 네이버에서 컬리를 쓰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고객이 확장되는 효과를 얻었다라는 지금까지는 그런 평가를 스스로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뷰티컬리, 한국 뷰티가 요즘 잘 나가잖아요. 네네. K뷰티 그것도 좀 효과가 있었고. 컬리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적자 폭이 계속 줄어들고 이번에 영업이익까지 내기는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심 대표님께서 지적했던 게 있었어요. 뭐예요? 매출 성장세가 네. 스타트업답지 않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둔화됐고 그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나 뭐 인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도 확 안 늘어난다라고 하는 좀 우려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저는 그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에는 뭐 급속도로 뭐 50%, 30% 뭐 이렇게 성장하던 회사에서 코로나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2% 성장했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 그때 했을 거예요. 2% 성장을 하다가 재작년에 이제 5.7% 성장을 하고 작년에 7.8% 성장을 했어요. 오. 그래서 3년 동안 성장률이 늘어난다. 네. 그래서 성장세는 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성장세가 뭐 가파르냐? 네. 아직 7.8%는 그렇게 보긴 어렵죠. 왜냐하면 쿠팡이 그 큰 규모인데도 작년에 거의 20% 가까이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좀 성장세가 느리다. 훨씬 규모가 작잖아요. 네. 쿠팡보다 컬리가. 그 모수가 작은데도 성장세가 느리다는 거는 또 좋은 징조는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야 우리랑 쿠팡이랑 이제 비교하지만 우리 같은 급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쿠팡과 비교하면 그렇다. 네. 그리고 뭐 신선식품 쪽에서 뭐 프레시즈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거의 뭐랄까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와 비교했을 때는 업종이 이제 그런 한계치고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근데 업종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잘해봤자 그건 이제 경영자의 능력인 거지 이게 회사의 그런 뭐랄까 밸류에이션은 디스카운트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일반 중소기업이면은 연 매출 그 성장세가 7.8%다. 이렇게 나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예.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30%는 해야 돼요, 사실은. 그 후기 단계 회사라도 그래야 이제 스타트업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컬리가 뭐 영업이익이 매년 한 1,000억, 2,000억 나는 회사면 이 정도 성장을 해도 잘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적자가 되냐 흑자가 되냐 이런 간당간당한 이 상황에서 성장률이 그렇게 돼서는 이 기업 밸류를 높게 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지금 기업 밸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IPO가 꽤 급한 회사였었잖아요. 네. 지금은 뭐 남아있는 현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급하게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현금 자체는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오히려 현금이 늘었더라고요. 예, 한 520억 정도 늘어서 네. 2024년 말에 2,200억이 있었고 작년에 한 500억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금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게 단기 차입금은 뭐 200 몇 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이 부족해서 뭐 회사가 위험하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문제는 이제 기업 밸류가 그 뭐 한때 4조 얘기까지 나왔다가 네이버가 아마 1조 정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1조까지 4분의 1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투자자들은 이제 투자한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기업 밸류 내가 들어가는 건 4조에 들어갔는데 1조를 그럼 너무 손해보는 거고. 또 IPO 가면 그거 뭐 옛날에 그 가치를 받을 수 있어? 그것도 매우 불투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지? 투자자들은 아마 속이 썩어 못 들어가지는 이런. 피곤한 상황이네요, 지금. 네. 이렇게 딱 탈출구가 보이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네, 저 일단 안도는 했을 거예요. 아, 돈 그러니까 망하진 않는다. 해먹지 않겠다. 네. 안도인데,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지? 저렇게 압박을 넣어서 빨리 상장시켜야 되나? 근데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고, 뭔가 좀 모멘텀을 찾거나, 아니면 뭐 M&A 하던가 둘 중 하나겠죠.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개판이면 수용도 못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 이렇게 망한 거보단 낫겠지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망하는 걸 걱정할 단계는 지난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진 거죠. 우리 네. 한 2, 3년 전 얘기 때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대표님이 굉장히 이제 뭐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신뢰 자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누가 하더라도 진짜 힘들었을 것 같고 실제로 다른 뭐 프레시즈라는 이런 회사는 다 그 자빠져 버렸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뭐 좀 희망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이버를 우군으로 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네이버가 사주지 않을까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쿠팡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뭐 신선이 굉장히 자신들에게 약점이거든요. 그거를 컬리가 채워줄 수 있으니까. 진짜 그렇네요. 사주진 않을 것 같고. 처음에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네이버가 사지 않을까라는. 근데 네이버는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열려 있는 카드다. 네. 아니, 다쳤다고 네이버에서 말은 공식적으로 하지만, 부인을 했기 네.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네. 언젠가 다시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또 좋은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얘기할 때가 이렇게 잘 없는데 오늘은 뭐 신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네요. 이 무신사가 예전에 이제 아웃스탠딩 열심히 볼 때 무신사 뭐 어렵다. 그래서 뭐 창업자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을 본 것 같은데 이번에 성장세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뭐 어마어마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연한 개선에 성공했죠. 그래서 작년에 1조 4천억 원 매출 찍었는데 네. 이게 15%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한 1,400억 정도로 40% 정도 성장했는데 네. 근데 딱 이것만 봤을 때는 뭐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30%는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근데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2년 전에 그 솔드아웃이라고 해가지고 리셀링 서비스를 했다가 거의 엄청나게 돈 많이 깨먹고 심지어 적자까지 났거든요. 회사 전체가. 그래서 휘청이었는데 리스크를 완전히 해칭해내고 더 나아가 이제 성장했다는 측면에서 좀 고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영업이익이 40%나 성장을 했다는 게 되게 신기한데 왜냐면은 무신사 기사나 이런 거 보면 요새 오프라인 매장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저도 길 가다가 보면은 막 무신사 매장 앞에 줄서 이런 거 봤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을 원래 한다는 거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 남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온라인에 비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확 올라갈 수 있었나요? 이 영업이익 자체가 사실은 그 오른 게 기조 효과적인 면이 있거든요. 한번 이제 적자에서 땅바닥을 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아 보이는 거고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10%인데 10%면 사실 그렇게 장사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 20%는 돼야지만 좀 고수익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게다가 무신사가 옛날에는 영업이익률이 막 3, 40% 이랬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약간 좀 착시 효과가 있는 거죠. 막 너무 좋다고 볼 수는 없군요. 요 그렇죠. 부분이. 예. 근데 오프라인이 아무튼 잘 되고는 있습니까?
오프라인이 이게 좀 많이 그 외형 성장에 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신사가 이제 양날개가 있거든요. 네. 한쪽 날개 수수료가 있고 오픈마켓이죠. 다른 한 개가 이제 제품이랑 상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제품이 그 무신사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자체 PB 상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가 열심히 판매하다가 좀 뭔가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었는지 오프라인 매장을 좀 런칭을 했고 대부분 다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직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30-40개 정도 오픈을 했고 2025년에는 거래 판매액 상반기에 1,000억 원 달성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2-3천억 했다는 거겠죠. 연간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무신사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은 PB 상품의 매출 이제 향상을 이끄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성수라든지 홍대라든지 되게 핫한 곳에 이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요를 이렇게 이끄는데 굉장히 좀 도움을 줍니다. 여기까지 이제 좋은 시선으로 본 거고요.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네.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네. 지금 이제 비즈니스가 좀 넓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오픈 마켓이랑 PB는 굉장히 다르고 또 PB라 하더라도 온라인 오프라인은 또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지금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집중과 선택을 계속 좀 그 부담스럽게 하고 있고, 게다가 오프라인이 좀 리스크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초기 투자가 그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요. 이게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렌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재고 자산이라든지 이런 관리 이슈도 생기고 있어서 이게 좀 상당히 좀 리스크를 안고 시작한 비즈니스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모멘텀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마련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남자로서 40년 이상 살아오면서 그렇게 옷가게에 남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무신사 보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와, 이게 새로운 뭔가 세대의 문화 같기도 한데 오래 갈까라는 생각도 조금 우려도 들기도 하고. 저는 그게 더 장기화 되는데 좋은 전략인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 플랫폼으로는 해외 나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네. 근데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쉽죠. 플랫폼보다는. 네. 물론 해외는 다 어렵지만. 네. 그러면서 글로벌 전략을 취할 때, 그러니까 무신사 스탠다드로 가지고 유니클로랑 대결을 한다든지, 네. 자라랑 한판 한다든지, 네. 이런 거를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돌려서 얘기하자면 이게 유니클로가 이제 마켓 퀄리 같은 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반대로.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DNA가. 그래서 이게 대단하면서도 뭐 진짜 잘 되면 삼성전자 되는 거죠. 네. 해외는 잘 되고 있어요? 해외에는 좀 유의미한 건 있죠. 그래도 작년에 한 500억 가까이 이렇게 그 매출을 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스토어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용자들, 외국의 이용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서 그걸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서 의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매출 비중으로는 지금 3%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이게 기저 효과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 2024년 40억 원에서 2025년 거의 500억 가까이 이렇게 거의 11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있지만, 근데 아직은 이제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오픈마켓 비즈니스의 비중이라든지 그리고 성장세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뭐 시장 경쟁이라든지 이런 게 크고, 반면에 제품 상품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플랫폼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경쟁력은 확실하지만 좀 뭐랄까 어느 정도 저성장에 온 거 아니냐 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사들 입장에서는 무신사가 플랫폼인 줄 알았더니 내 경쟁사였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둘 다 잘하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비유를 해주셨군요. 그렇죠. 파운드링 하면서 제가 직접 만들면서. 그렇죠. 네. 이 회사는 잘 한 것 같기는 한데, 작년, 재작년에 다뤘을 때보다는 조금 둔화된 느낌이 있어요. 이 야놀자. 여행 플랫폼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는 거의 IT 인프라 회사,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가 어떻습니까? 작년 2025년 성적이. 일단은 매출은 1조 원을 처음으로 넘었어요. 그래서 한 10% 조금 넘게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49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좀 이렇게 줄었죠. 그래서 좀 유니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 치고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이렇게 그래도 1조 원 넘은 거는 의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놀자의 이제 두 날개가 하나는 OTA이고 하나는 데이터 솔루션이거든요. OTA는 우리가 흔히 뭐 이야기하는 뭐 호텔스닷컴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여행 객실 상품 뭐 이런 거 판매하는 거고 데이터 솔루션은 이 호텔 체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소 대상으로 이제 사스라든지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컨슈머 부분이 좀 빠른 속도로 성장성이 최근 들어 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팍팍팍 성장을 했는데 원래 그 회사잖아요, 그리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글로벌 경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그리고 그 OTA는 경쟁성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뭐 DB라든지 이런 걸 뭐 차별화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데이터 솔루션 쪽이 엔터프라이즈 쪽이 이렇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생각보다 좀 비용이 좀 드는 면이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성장은 하는데 기대만큼은 좀 아쉬운 뭐 이런 게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작년 실적을 이렇게 그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여행은 사실 올해는 더 어려울 것 같고 원래 이제 디지털로 그래도 전환을 하면 디지털 상품들은 보통은 영업이익이 좀 잘 나잖아요. 근데 아까 비용이 여기가 많이 든다고 하니까 그게 좀 의외네요.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IT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제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특히 인건비가 많이 들거든요. OTA도 물론 이제 OTA는 있지만, 근데 OTA는 좀 서비스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인력이 참여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솔루션 개발자라든지 뭐 이런 고급 인력들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비용 측면에 보면 이제 그 인건비가 현격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 솔루션 쪽에 그걸 채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또 하나 이제 좀 야놀자의 자산이자 아니면 좀 아픈 부분이기도 한데 M&A를 데이터 솔루션 쪽에서 많이 했거든요. 네네. 물론 뭐 OTA 쪽에서도 했지만 근데 이들이 그 M&A 한 기업들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걸 계속 이제 손상차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 만큼 우리가 그 가치가 지켜지지 못해서 손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이제 보이지 않게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단기 순손실을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반면에 그래서 좀 데이터 솔루션이 인건비와 이제 손상차손 측면에서 좀 리스크. 근데 뭐 대가이기도 하죠. 당연히 신사업하면 이 정도는 뭐 넘고 가야죠. 네. 그런 면에서 아무튼 1조는 넘었으니까 잘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든 게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네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안 좋은 게 지금 여행업도 그렇지만 클로드 코드로 시작된 이 사스 포칼립스 때문에 사스 회사들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데이터 솔루션, 사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도 또 영향을 받는 겁니까? 달갑지 않은 상황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는 호텔 체인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AI 네이티브로 솔루션을 개발하던가 아니면 뭐 신생 회사나 AI 네이티브 회사들이 내놓은 싼 사스를 쓰던가 그래서 타격을 받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 좋은 시나리오는 사스도 쓰고 AI 에이전트도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것도 써. 매출이 2배 됐네. 막 이게 이제 좋은 시나리오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야놀자의 향방이 갈리겠죠. 근데 요즘 제가 이제 뭐 기업들 만나고 스타트업 만나면서 얘기 나누는 거는 후자가 더 많이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채널톡 꽤 이제 작년 실적을 얘기 들었는데 AI 쪽에서 매출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스가 안 빠졌고 그래서 이번에 실적을 확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은 뭐 지금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시장 초기 단계라서 모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호재일 수도 있다라는 데이터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야놀자 같은 경우도 아까 토스 얘기했던 것처럼 나스닥 상장 노리고 있잖아요. 올해 받아든 이 성적표가 거기에 도움이 되나요? 악영향을 미치나요? 아무래도 좀 악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얼마 전에 컨슈머 플랫폼과 데이터 솔루션 부분 대표를 교체했는데, 근데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준 공동 창업자거든요. 사실은. 되게 오래됐어요. 한 10년 이상 이렇게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의 야놀자를 만든 두 사람이라서 이게 좀 큰 시그널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야놀자가 10조 원까지 기업 가치를 찍었고 15조 원 최소 15조 이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나스닥이 요구하는 성장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한 30-40%. 니들 성장성 있어? 그러면 매년 30-40%는 찍어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성장이 안 되지만 영업이익률이 잘 나와? 그러면 20%는 찍어줘야 돼 라고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좀 미달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야놀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비해서 도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OTA랑 SaaS 부분이 뭐 제가 뭐 앞서 좀 아쉬운 부분을 얘기했지만 근데 어쨌든 좀 롱텀으로 보면 성장 산업이에요, 사실은. 네. 뭐 여행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고 또 데이터 솔루션은 계속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둘이 또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좀 안 되면 이게 좀 잘 되고 이게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막 또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일단 1조 원을 넘어서 잘했지만 뭐 내부적으로는 좀 아쉬웠다. 근데 이게 뭐 제 도약이 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매출 성장률은 얼마였죠? 그 전년 대비? 한 10% 정도. 10% 정도. 예. 그럼 30-40%에는 좀 많이 못 미치긴 하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또 30-40%인데 좀 그 나스닥 기준이고 코스닥으로 가면 좀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러겠네요. 예. 급한 상황입니까, 야놀자? 조금 그렇죠. 좀 압박이 클 거예요. 왜냐면 투자를 되게 되게 옛날부터 받았어요. 2015년부터 물론 이제 구주거래에서 초반 투자자가 빠졌다 하더라도 사실 11년, 2년 정도 투자 받았으면 지금 해야죠. 예. 그런 또 문제가 있군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렇죠. 오늘 한번 그래도 좋은 기업들을 좀 쭉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아마 다다음 주에는 성적이 마냥 잘 나온 기업이 아니라 또 다른 테마로 한번 알아볼 것 같긴 한데 오늘 이렇게 신난 기업들을 좀 알아봤을 때 이 회사들의 뭔가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그 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수요가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때 너무 급성장들을 많이 해서 그때랑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팬데믹 때 급조된 가공된 수요가 아닌 본질적 수요에 대처하고 있던 회사들이다. 라는 게 듭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 명품 플랫폼 이런 거는 본질적 수요가 많았다기보다는 팬데믹에는 어떤 그 특수성. 상황에서 네. 그 상황에서 갑자기 막 성장해서 거기에 들어갔던 회사들이 지금은 안 좋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회사들은 식료품을 항상 뭐 빨리 받아보고 싶어. 네. 뭐 옷을 사야 돼. 뭐 중고거래 해야 돼. 뭐 여행을 가. 막 이런 것들이 다 본질적인 수요 안에 있는데 코로나 때 그때 조금 더 성장을 했던 것이고 코로나가 없었다고 해도 그 본질적인 수요는 사라지지 않았다. 네. 라는 측면에서 하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나열된 이 회사들은 컬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카테고리 그 킬러들입니다. 그쪽에 1위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1위 업체들은 계속 잘한다. 이게 오히려 더 좋아졌다. 1위 업체들은. 우리 플랫폼 비즈니스에 언제나 일어나는 그런 증상이잖아요. 1위 업체가 굉장히 잘하고 네. 2위 업체가 조금 하고 3위부터는 거의 의미 없어진다. 이런 게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코로나 때까지는 성장 기조로 달리다가 네. 그 2024년부터 이제부터 수익화야라고 해서 2024년에 본격적으로 흑자로 전환됐든지 아니면 흑자 직전에까지 갔든지 있다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 플랫폼 회사를 지향하는데 플랫폼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무신사 스탠다드를 하고 PB도 하고 다 이런 식으로 약간 PB나 아니면 다 이런 걸 다 들고 나와서 자신만의 무언가. 그러니까 이 플랫폼만에서 나는 중개만 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큰 성장이 어렵다는 걸 깨달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스타트업 VC들 뭐 고전하고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더 이상은 돈을 때려 부어서 시간을 사서 사람들 끌어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수익을 내면 돼라고 하는 모델이 이제는 안 먹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성적을 내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그때 안 먹힌 이유는 이미 어떤 카테고리마다 킬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에요, 그들이. 그들이 킬러들이 있으니 거기다 또 때려봐도 소용없다라고 했던 거고 그들이 지금 있는 거죠. 카테고리 킬러들이. 네,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데이터, 이 지난 세월 동안 얻은 그 데이터들을 다 활용해서 뭐 당근 같은 데 대표적이죠. 수익화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다 동의하고요. 근데 그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스타트업에 있어서 이제 흑자 경영이 답은 아니거든요. 이게 뭐 흑자 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빠른 캐시번이 또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전자로 하면 성장이 안 되고 후자로 하면 망하는 건데. 네. 근데 이들 회사들이 이걸 균형을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할 때 투자 경영하지 않고 과감하게 이게 투자를 했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 이제 수익화 이제 매진해가지고 이익을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갔고, 다른 스타트업은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은 쉽잖아요. 사실은 말은 쉬운데 성장기에 얼마나 이렇게 돈을 써야 될지 좀 판단하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돈을 줄이고 이제 수익화할 때 언제쯤 잡아야 될지, 얼마나 잡아야 될지 이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4개 회사 이걸 다 잘한 것 같아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낄끼빠빠를 잘 하면서 재무적인 그런 걸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게 테크니컬적인 부분도 있고 운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걸 좀 테크니컬적으로 내 회사 모두 잘 하지 않았나, 이런 거는 좀 후에 있는 사업자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천운이었던 것도 같아요. 코로나 시기까지 막 급성장하고 그 전부터 쭉 이제 뭐 우리 스마트폰 나온 이후로 투자의 붐이 일어서 막 이제 투자들이 되고 그 초기에 그 붐을 타고 이제 성장을 했던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코로나 때 극 정점을 찍었어요. 완전 정점을 찍고,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이제 1위 업체가 됐죠. 그러고 나서 계속 그 코로나 같은 분위기가 있었으면 후발주자들도 계속 투자를 받아서 계속 덤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끝나면서 돈줄이 확 말랐어요. 나가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이 덤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상태로 이제 추수만 하면 되는 거죠. 선점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네, 됐네요. 그래서 굉장히 운도 좋았다. 그래서 돌아보면 사실은 뭐 컬리가 좀 아쉬웠잖아요. 근데 컬리 거의 막바지에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있고, 반대로 이제 무신사나 야놀자의 경우 좀 초반부터 좀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유리한 부분도 좀 있었죠. 네. 오늘 한 5개 정도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저희가 2주 후에는 또 지금 아직 못 알아본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기업들을 꼽아와서 한번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